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송영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마무리 시간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인적공제입니다. 이제 인적공제는 우리가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그리고 부양가족공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이제 소득금액 100만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공제와 관련돼서는 연령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1959년 10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99년 1월 1일 출생자로서 만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든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와 장애인 이제 밑에서 이제 추가공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장애인 공제도 살펴볼 텐데, 기본공제와 관련된 나이와 그리고 장애인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고 만약 과세기간 중에 사망이라든가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장애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와 관련된 추가공제 사항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가족 공제가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로우대 공제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00만원,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2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한부모 가족은 100만원의 공제금액이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만 7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연령 제한 없이 기본 공제 대상자이나 소득금액의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 이제 공제와 관련돼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추가 공제와 관련돼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며,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금보험료 공제와 관련돼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금보험료 공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연금보험료와 공적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공적연금보험료 공제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다음 별정우체국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당해연금보험료 공제와 관련돼서는 본인 부담의 전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별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특별소득 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험료 공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와 고용보험료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공제와 관련돼서는 본인 부담액 전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돼서는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와 관련돼서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과 관련돼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차주택에 대한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와 관련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차주택에 대한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마찬가지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제 요건을 보시면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과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으로 구분을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을 보시면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근로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규모가 공유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취득 당시 이제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연도 중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3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의 가격은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차입금 요건을 보시면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그 차입에 대한 그 공제 요건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근로자여야 됩니다. 하지만 당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취득 당시 이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연말에는 이제 주택 한 주택만을 보유해야 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 기준도 이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2019년 이제 차입금부터는 5억 원 이하로 이제 그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입금 요건을 보시면은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이나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주택과 장기주택 전환 차입금에 모두 이제 근로자 본인 명의인 건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공제 대상자 요건을 보시면은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의 명의가 모두 세대주여야 되고 이때는 거주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 명의인간 세대원인 근로자 명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소유주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부는 소유주택 수가 1주택자여야 되고요.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도 마찬가지로 주택수는 1주택,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기부터는 이 기간부터는 이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부는 소유주택 수가 1주택자이면서 이때부터 이제 주택 규모가 없어집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부는 소유주택 수가 1주택,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음으로 장기주택 전환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살펴보시면은 자, 최근 것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 2009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는 이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1월 3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되고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자금 공제 한도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제 주택 마련 저축과 관련된 청약 저축이라든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주택자금 공제, 지금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이제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공제 금액을 이제 전액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규정한.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통합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저축과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관련된 주택 마련 저축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약 저축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납입액의 30%의 공제액과 우리가 아까 살펴본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그 40%의 공제 금액은 무조건 전액을 다 소득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과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소득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 마련 저축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저축과 주택자금 공제인 임차자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그 각각의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과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통합 공제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 있는 경우 그 통합 공제 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통합 공제 한도를 보시면은 자, 최근 것만 보도록 할게요.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부터는 이제 그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줍니다. 첫 번째, 고정금리이면서 그 상환 유형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연 1,800만 원 한도로 이제 공제를 해주고요. 이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이제 상환 유형이 금리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 1,500만 원의 그 통합공제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그 밖에 대출인 경우에는 연 500만 원을 한도로 한 통합공제 한도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제 그 금리가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든가 또는 상환 유형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통합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택 마련 저축과 관련된 청약 저축이라든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리고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이 유형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납입액의 40%, 원리금 상환액의 40%, 그리고 이자 상환액까지 이 세 가지 경우를 더한 금액과 각각의 이제 그 통합공제 한도죠. 300만원부터 1800만원 사이의 그 금액이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살피셔가지고 공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으로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본인 명의 개인연금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연간 72만원 한도입니다. 다음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해당 과세년도의 그 공제부금 납입액과 근로소득 금액이 이제 4천만원 초과하면서 1억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 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부금 납입액과 한도액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그 가입분부터는 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와 관련된 세 번째 항목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약저축,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이제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해서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이나 또는 벤처기업에 이제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출자 그 금액 등이 3천만원 이하인 분은 100%, 5천만원 이하 분은 70%, 그리고 5천만원 초과 분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첫 번째, 공제 대상을 보시면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이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입양자를 포함을 합니다. 신용카드 등 그 소득공제 금액을 잠시 보시면은 공제 한도액을 이제 한도로 한 그 공제 대상 금액과 그다음에 전통시장 등의 그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제 대상액을 잠시 보시면은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대중교통 이용분 40%, 도서공연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그리고 직불카드 현금영수 사용분 30%,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세년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해주는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50, 그리고 1억 2천을 초과할 경우는 연 200만원을 공제 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그 한도 위에서 살펴본 한도 초과액과 그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대중교통 이용 마찬가지로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최근에 이제 추가된 거죠. 이때에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 40%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에 연 400만원의 그 400만원을 이제 한도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그 벤처기업 등의 그 우리사주조합인 경우는 연 1,500만원 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납입액에 연간 이제 240만원을 한도로 해서 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액 감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중소기업 핵심 1년 성과보상기금 출연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중소기업 핵심 1년 성과보상기금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이제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에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Q&A 시간에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인 경우는 5년입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한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로 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이제 첫 번째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중에는 이제 보면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도 있고 월세 세액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산출세액이 55%, 그리고 13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71만 5천원에다가 13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곱한 금액을 이제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보시면은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74만원, 그리고 총급여액이 3,300만원 초과이면서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원과 요렇게 그 다음 74만원에서 이제 차감한 그 0.8%를 금액 중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50만원과 일정한 산식에 의한 계산한 금액 중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첫 번째,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한 명일 경우에는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 플러스 2명 초과 1인당 3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줍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잠시 보시면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 만 7세 미만 취약아동도 포함을 합니다. 다음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살펴볼 텐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과학기술인 공제계좌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그리고 연금저축계좌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보시면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총급여액이 이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도 이제 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한도 300만원을 한도로 한 이제 둘 중 작은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금액과 한도 700만원을 비교를 해서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 외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400만원을 한도로 한 둘 중 작은 금액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고 한도 700만원을 한도로 해서 둘 중 작은 금액을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첫 번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돼서는 보험료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료 공제는 이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제 대상을 보시면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즉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소득금액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이제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돼서 그 공제 금액을 보시면은 일반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료 납입액과 해서 둘 중에 100만원과 보험료 납입액 중 적은 금액에 연 12%를 곱한 금액을 이제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로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불입액과 이제 둘 중 작은 금액에다가 15%를 곱한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내용을 보시면은
근로자가 이제 연령이라든가 소득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공제 대상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난임 시술부인 경우에는 2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공제 금액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위해 이제 지급한 의료비라든가 난임시술비, 두 번째 그 외 기타 의료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본인 등에 대한 의료비는 이제 그 아래에 이제 기타 기본공제 대상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이 이제 본인 등이 지출한 그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그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가 이제 그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지출한 그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제 그 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의료비입니다. 기타 의료비는 본인 등에 대한 의료비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그 해당 사항이 되겠는데, 첫 번째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중에 총급여의 객이라고 했네요. 왜 3%를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고 연간 700만원과 비교를 해서 둘 중 작은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제 대상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내용을 보시면은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위탁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일반 교육비는 이제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해주고,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직계존속은 이제 공제 대상이 아니고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한 명당 300만원 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한 명당 900만원 한도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면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직계존속을 포함을 하는데 이때는 전액을 교육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가 있는 경우에 지정 기부금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는데, 공제 대상을 보시면은 근로자 본인 및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 이때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제 대상자가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제 그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한도를 보시게 되면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 및 정치자금 기부금을 차감한 그 금액의 30%를 곱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인 경우에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앞선 법정 및 정치자금 기부금 마이너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한 그 금액의 30%로 곱한 금액을 이제 한도로 하고 있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 및 정치자금 기부금을 차감을 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그 금액의 10%를 곱한 금액과, 여기다가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 및 정치자금 기부금을 차감을 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그 금액의 20%를 곱한 금액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이 이제 한도 초과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10년간 이월시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관련된 월세액 세액공제를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그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초과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한 그 월세액의 10%,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곱한 금액을 월세액 세액공제로 해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연말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겨울은 비록 이제 좀 따뜻한 겨울이라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차갑습니다. 이럴 때 이제 건강 주의하시고, 특히 요즘은 이제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